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선배가 항상 이상한 걸 보는 이유는 어머니가 무당이시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복학 이후 만났던 선배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과는 특성상 남자가 적은 여초가라서 소수의 남자들끼리 잘 뭉쳐서 놀곤 했어.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앞장서서 남자들 선후배들하고 으쌰으쌰 했던 것처럼 나도 복학 이후 으쌰으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 단합하면서 만났던 선배 중에 A라는 선배가 있었어. 사실 처음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전공 수업에도 구석에서 혼자 있고 말끔한 외모에 비해 항상 몸에서 술 냄새가 났어. 그래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먼저 말도 걸고 같이 술도 먹자고 몇 번 얘기도 했지. 그 선배도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하다가 술자리에도 참석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점점 친해져 갔지. 생각보다 착하고 똑똑한 정상적인 선배더라고. 친해진 이후에도 항상 이상했던 건 우리랑 술을 먹지 않아도 매일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난으로 형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맨날 술만 먹는 것 같은데 라며 장난도 쳤지만 그냥 다른 화제로 넘길 뿐 이야기 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지내다가 1학기 종강 이후에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1차, 2차 이후에 결국 내 자취방에 4명 정도만 남게 됐어. A 선배와 나, 그리고 동기 2명이었는데 여름 다가오고 비도 조금 내리니까 술 마시다가 내가 무서운 얘기 없냐고 말을 꺼냈지.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나 서로 아는 얘기를 풀다가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마신 A형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 사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몇 없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니 형 어머니가 무당인데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귀신 같은 게 자주 보인다는 거야. 가위도 자주 눌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항상 술을 마셔야 그나마 잠든다는 거야. 우리는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형도 너무 진지해서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기려고 했지. 근데 동기인 B가 약간 허세를 부렸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말이지. 형이 너무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기가 허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A형이 B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사실 귀신이 맨날 있는 건 아닌데 사람에 붙어 있으면 자주 보인다고 했지. 네 주변에 항상 맴도는 아이가 있는데 7살 정도의 머리는 한 갈래로 따았고 이쁜 공주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아기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 웃을 때도 있고 하면서 지켜본다는 거야. 그랬더니 B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혹시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고 묻더라고. A형이 아이 생김새를 묘사해줬더니 갑자기 B가 그렁그렁 하더니 조용히 울더라고. 사실 A형을 포함해서 다 당황했는데 B가 울면서 말했어. 자기 동생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동생이랑 8살 차이가 나서 굉장히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줬는데 대학에 오기 전에 죽었다고. 동생이 제일 좋아했던 원피스가 있는데 그게 A형이 말한 그런 공주 원피스라는 거야. 다같이 A형을 보고는 소름이 돋아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술자리를 끝냈어. 그 뒤로는 별일도 없었고 A형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가끔 A형이 강의실 빈 곳을 보고 있거나 술 마시다가 말 없이 있으면 소름이 끼치곤 했어.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A 선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B는 특히나 큰 충격을 받은 듯했지. 그 후로 B는 A 선배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힘들어하는 듯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몇 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술자리를 가졌을 때 A 선배가 또다시 이상한 말을 꺼냈지.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보는 귀신이 우리 중 한 명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어. 이번엔 더욱 섬뜩한 분위기였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지. A 선배는 그 귀신이 언제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곧 밝혔지. 다들 두려움에 떨었어. A 선배가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어. 나는 그 순간 무척이나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A 선배는 나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그는 내가 곧 큰 시련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지. 나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 그 말이 나온 후로 나는 정말로 몇 차례 큰 위기에 빠졌어. 교통사고, 중요한 시험 실패,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의 큰 다툼까지. 나는 그때마다 A 선배의 말을 떠올렸고 그의 경고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산에서 나와 형을 따라오던 여자.
내가 17살 때쯤의 일이었다. 지금 내 나이가 40을 넘어가고 있으니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충남 당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8살인 나의 형과 함께 제삿그릇을 돌려주러 당수거른의 집에 갔었다. 당수거른의 집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산은 그리 높고 험한 것은 아니지만 꽤 넓어 한번 넘으려면 반나절은 걸려서 형과 나는 그 산을 반나절 산이라고 불렀다. 당수거른께 제삿그릇을 주고 돌아오려고 하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었다. 시골에 며칠이라도 있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분명하다. 도시처럼 네온사인과 각종 인공 불빛으로 인해 밤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형과 나는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로 떡칠해놓은 스케치북 같은 야산을 당수거른이 쥐어주신 후레쉬 하나에 기대며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한밤에 반나절 산을 거닌 적이 없는 나로선 무척 긴장되었다. 사방에서는 풀벌레와 이름 모를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반바지를 입고 온 나의 다리는 각종 잔가지 등에 긁힘을 당하고 있었다. 평소 눈 감고도 산의 곳곳을 휘젓고 다녔지만 이렇게 힘들고 험한 산이었던가 하는 생각뿐이었었다. 때문에 나는 침착하고 듬직한 형의 손을 꼭 붙잡고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었다.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려오던 나는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허연 물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이것이 갑자기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형에게 말하니 형은 잠시 뒤를 돌아본 뒤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형의 손과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내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형과 나의 바로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마치 짐승과 같이 양손을 땅에 대고 우리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당시 귀신이니 요괴니 하는 것에 무서움에 대해 잘 몰랐었다. 지금 생각해도 보기 드문 미인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마냥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더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 위로 제주 넘기를 하질 않나. 나의 어깨 머리를 밟고 서질 않나. 무슨 일본 닌자같이 형과 나의 주위를 굉장히 빠르게 돌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나의 몸을 밟고 서도 전혀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여자의 행동을 넋을 잃고서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뺨에 세찬 충격이 가해졌다. 그건 바로 형이었다. 이 자식아, 정신 못 차릴래? 나는 갑작스런 형의 과격한 행동에 당황하며 말했다. 형아야, 근데 저기 라고 말했지만 형이 내 말을 끊어버렸다. 신경 쓰지 마. 알았나?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그땐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알았나?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전보다 더욱 나의 손을 꽉 움켜쥐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이제껏 형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두려웠었다. 나의 뺨에서 고통이 몰려왔지만 울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그 후로도 계속 내 주위에서 얼쩡거렸지만 나는 눈길도 줄 수 없었다. 어느덧 산을 다 내려와 집 근처에 다다르자 형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냉정했던 형은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만 보다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내 어깨와 머리를 털어주셨다. 그러더니 저런 몹쓸 것이 있나.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하고 말씀하시고는 부둣간에 들어가셔서 허벅지만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나와 우리가 온 방향을 향해서 던지셨다. 이거나 먹고 꺼져버려라. 더러운 거다. 아버지는 형을 달래며 나와 함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침이 왔고 어제 아버지가 던진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 지보기를 둘러보았지만 보이질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헛것을 자주 보는 누나. 제가 중학생일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지라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저녁 10시쯤인가 누나가 잠시 어디 나간다고 하더군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어디 빌딩 몇 층 화장실로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긴급 전화였어요. 너무나도 다급한 그 목소리와 상황은
저희 누나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저희 누나는 평소에도 집안에서도 10보 정도도 안 되는 거리를 동생을 시켜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름 끼친다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는데? 라고 묻자 거기서 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친구가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실 치고는 꽤나 고급이었대요. 안에는 짐 올리는 선반도 있고 문도 문고리처럼 돌려야 열리는 데다가 안에서 잠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간 뒤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핸드백에 넣은 뒤에 선반 위에 올려놨었대요. 그러다가 애가 진짜 오나 안 오나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다시 전화해보려고 백을 짚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문 밑에 공간으로 살짝 나갔었대요. 그래서 그 백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데 하얀 손이 그 백을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누구세요? 하고 말을 걸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나 봐요. 그리고 문 밑으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언뜻 보였대요. 빨간 구두였나? 희한하게도 소리는 안 났다고 합니다. 불렀던 친구가 벌써 와서 장난치는 건가 하고 장난치지 말고 휴지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왔다 갔다 거리던 보이던 구두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누나가 어딨냐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일 처리를 다 하고 그 친구가 나와보니 백은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요. 누나는 처음 볼 때부터 핸드백이 거기 있었다고 했다네요. 건물에는 리모델링 중이라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나들은 소름 끼쳐서 후다닥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이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백이 삐져나갈 정도의 틈이라고 해도 앉아서 그걸 보기는 힘든데 전 누나랑 자주 아버지 사무실에 공부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까지 나가려면 문 2개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과 다른 사무실까지 이어진 복도를 잠그는 문. 그곳은 그 층의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면 정말 고요해져서 공부하기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 넘게까지 공부하고 그곳에서 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뜬금없지만 얘기하자면 제 누나는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었습니다. 기가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서 귀신들이 달려드는 타입이었죠. 새벽 2시 넘어서 자는 이유도 귀신에 잘 눌리지 않으려고 귀문이 열리는 시간대를 가급적 피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귀신이 잘 쉬고 달려드는 체질은 기가 약한 체질과 기가 센 체질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약하면 이 녀석 몸을 차지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악령이 있나 하면 기가 셀수록 호승심을 불태우는 쓸데없는 악령이 있다고 하죠. 그런 기가 센 누나인지라 가위를 자주 눌려서 저까지 가방에 부적을 넣고 다니곤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섬뜩한 것에 눌리기도 해서 그리 만만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3시쯤에 웬일인지 뱃속이 울렁거려서 얼른 화장실로 갔답니다. 작은 사무실을 여는 문을 조심스레 열 보통은 안에서 잠궜습니다. 그 외에 있잖아요. 잠긴 문 열면 철컥 소리 나는 거. 사람을 안 깨우려고 조심히 나갔죠. 철문 또한 조심스레 열어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은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 복도 쪽에 있었답니다. 그러던 와중 10분 정도 지났을까? 누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왜 여기 있는데? 라고 답했더니 뭔가 오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게 뭔 소리지 싶어서 아무것도 안 왔는데 라고 했더니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충 처리하고 나온 뒤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위가 눌렸답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갑자기 자기 눈이 떠졌대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 가위구나 하고 인지하는 순간 눈앞에 목을 좌우로 뚝뚝 꺾으며 자기를 보고 귀신이 시익하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 조금 그러고 있던 귀신이 여전히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열려있는 문을 통해 옆걸음질로 슥슥 나가더래요. 그리고 멀어지는 딱딱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가위가 풀리고 살펴보니 저는 자리에 없고 왠지 모르게 문을 열려있고 헐레벌떡 복도로 나와 철문을 살펴보니 열려있었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불 켜진 걸 보고 혹시나 해서 제 이름을 불러봤대요. 아무 일도 없었구나. 다행이다. 모두가 그랬지만 그때 제가 제일 소름 끼쳤습니다. 밖에서 절 부르는 소리를 누나가 부르기 전에 들었었거든요. 뭐 기분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가끔 그런 귀신을 누나가 그곳에서 더 봤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꿈속에서 아빠를 살렸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희 가족은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한 차림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니 버스 정류장 같았습니다. 이윽고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 버스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저희 가족은 그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 동생, 엄마, 아빠 순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타려 하자 버스 기사가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하며 문을 닫으려 하는 아저씨를 제지했죠. 아저씨는 당황해하며 저 사람은 타선 안 되라고 막으셨죠. 허나 꿈이라 가능했던지 저는 닫힌 버스 문을 무지막지한 힘으로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포기한 듯이 버스를 출발시켰죠. 저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정류장에 남아있는 아빠의 손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아빠도 제 손을 잡으려 했었고 그 결과 아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버스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버스 계단을 밟으려 하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빠를 떠밀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빠는 저의 손에 몸을 의지한 채 버스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만 어디선가 버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아빠를 태우려는 듯한 기세로 우리가 타고 있던 버스 옆으로 바짝 붙었고 갑자기 그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버스를 몰고 있던 버스 기사는 아빠더러 이 버스에 빨리 타라고 재촉했는데 아빠도 역시 제 손에 의지해서 버스를 따라가는 게 힘드셨던지 그 버스로 옮겨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왠지 모를 이상한 예감에 저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는 그 버스를 못 타시고 제 손에 의지해 버스를 따라오게 되셨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생생한 꿈. 그런데 사건은 그날 낮에 터지고야 맙니다. 그날 점심때쯤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께서 일하시는 도중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청 놀란 채로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떨어진 철근이 다행히 머리를 비켜나가 떨어져서 뼈가 조금 부러진 것 외에는 큰 부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무사히 퇴원하셨죠. 그런데 나중에야 안 사실입니다만 할머니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무속인에게 찾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무속인은 대뜸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딸아이한테 고마워하게. 딸아이가 자네를 살렸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제가 아빠의 손을 놓았더라면, 아빠가 다른 버스로 옮겨가게 냅뒀더라면 아빠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재수하여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입시 원서를 넣고 합격 발표만 기다리던 제 친구는 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했던 사이라 상당히 슬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녀의 또 다른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와서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너랑 그 애를 봤어. 꿈 내용인즉 제 친구와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양쪽에서 자기를 서로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큰 목소리로 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데 죽은 친구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입 모양만 벙긋대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왠지 죽은 친구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은 친구 쪽으로 걸어갔고 그 친구와 만나는 순간 깼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는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함부로 죽은 사람을 따라가면 어떠하냐고. 게다가 왠지 자신보다 죽은 친구 쪽을 선택한 게 서운한 마음도 들은 탓도 있었겠죠. 그런 게 신기한 일은 합격자 발표날 일어났습니다. 꿈을 꾼 친구는 두 곳에 원서를 냈는데 한 곳은 제 친구가 지원한 대학을, 또 다른 한 곳은 죽은 친구가 지원한 대학이었는데 발표날 확인해보니 제 친구 쪽 대학은 떨어지고 죽은 친구 쪽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아기 영가. 난 몸은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야. 영적으론 심각한 장애인이지만 그건 신검 항목에 없더라고. 다행히 맑고 깨끗한 부대로 배속받는 바람에 별탈 없이 지냈어. 내가 군에서 본 건 그 귀하다는 흑형뿐.
묘령의 길거리 여인은 부대 소속이 아냐. 무슨 군무원 귀신이냐. 남자는 현역으로 나라에 징발을 당하면 뺑이 치고 나와도 9년간은 나라에서 언제든지 채갈 수 있는 반국가 소유가 되지. 예비군은 8년이지만 제대한 처음 1년은 안 쳐. 다음 해부터 얄짤없이 8년. 4년까진 2박 3일 동원을 받고 6년까지는 동네를 지켰지. 그리고 8년은 소속만 예비군이고 훈련은 없어. 나는 7년 차야. 잉여란 얘기지. 이젠 나라에서도 융도 폐기한 몸이야. 근데 왜 훈련도 안 시키면서 예비군이냐고. 전쟁 나면 총알바지로 써야 하잖아. 그래도 나는 기꺼이 총알바지가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으니까. 신이시여. 진정 이것이 제가 친 멘트입니까? 난 동원을 아쉽게도 딱 한 번밖에 못 받았어. 복학이 늦어져서 0년차를 놀아버려 3년차까지를 학교서 받았어. 졸업을 하고 드디어 2박 3일의 동원 훈련 통지가 내게도 떨어진 거야. 남들은 동원을 들어간다고 짜증을 냈지만 난 신났었어.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갖추고 부대를 들어갔어. 동원 대대를 들어갔는데 내무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잠자리는 연병장 한 구석에 쳐놓은 24인용 천막들. 그 장면만 보면 무슨 한국 전쟁 때 같더라고. 우린 궁시렁궁시렁 거렸지만 어쩌겠어. 협조 부탁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짐을 풀었지. 그리곤 입소식을 하고 2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되었어. 여러 가지 훈련의 사격도 하고 말야. 그 와중에 밥은 정말 맛있더라고. 그 부대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저 그런 평범한 군 부대였지. 몇은 보였지만 대단한 건 아니었고 딱히 아기를 가진 영과도 못 느꼈어. 그렇게 잘 끝나나 했던 동원 훈련이 퇴소 전날이었어. 그러니 일제 되던 날 꼬이더라고. 오후쯤이었지. 하여튼 야외 훈련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정신교육장으로 이동을 해서 실내 교육을 하게 된 거야. 우린 부대 뒤편에 있는 실내 교육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본부 건물에 가려져 있어 안 보이던 교육장이 눈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음침한 것이. 거기다 비도 내리고. 그래도 건물은 무지하게 새 건물이었어. 완공된 지 바로 얼마 안 되어 보였지. 페인트도 깨끗했어. 그렇게 그 정신교육장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지. 들어올 때 보니 생각하곤 다르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 예비군들은 다 알잖아. 정신교육은 무슨. 자리에 앉자마자 모두들 퍼질러져서 자기 바쁜 거야. 앞에서 떠들던 말던 교육자도 그냥 노래 그러려니 하곤지 할 말만 하더라고. 정말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나는 정말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동원이다 보니 나름 경청을 하고 있었지. 그 정신교육장이 대학 강의실을 연상하면 될 거야. 앞에 교단이고 수강생들 자리는 층층 진 계단처럼 되어 있는. 바깥엔 비가 많이 내리고 날도 많이 어두웠어. 교육장 내부 공기도 뭔가 축축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던 중이었어. 그곳이 교육장 앞쪽에 양 가장자리로 출입구가 있고 교단이 있는 좀 높은 쪽 양쪽으로도 가장자리가 있었지. 그 앞엔 검은 큰 커튼이 쳐져 있던 곳이야. 교육 중인데 커튼 가장자리로 사람 머리가 하나 빼꼼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여기저기 머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얼굴이 다 조그맣고 아주 앳된 아이들인 거야. 부대에 웬 애들이 저리 많이 있지? 하고 보고 있는데 출입구 쪽에도 빼꼼히 쳐다보는 머리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교육자가 서 있는 강단 쪽엔 강사에게로 기어가는 조그만 기는 아기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애들이 전부 교육장 안으로 들어와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아이들의 옷과는 너무 틀린 거야. 남자애건 여자애건 전부 예전 1950년대 전에나 입던 무명 옷차림이었어. 나는 시끄러웠는데 딴 사람은 안 들리니 전부 잠 삼매경에 빠져있고 애들 영가는 자는 사람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단언컨대 그 남자는 자고 있다면 악몽을 꾸고 있겠지. 나도 피곤한 척 연기하며 조용히 엎어졌어. 그리곤 자는 척하며 눈을 꼭 감았지. 모든 귀신이랑 엮여서 좋을 것 없지만 애기 영가는 더 그래. 영혼도 애기 영혼은 사람 아이랑 똑같이 떼쟁이야. 아주 그냥 막무가내지. 지 원하는 대로 하려 하거든. 그래서 성인보다 애들 귀신이 더 무서워.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끝나고 교육은 종료되고 조교들이 예비군 아저씨들을 깨우기 시작했어. 선배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했지.
우린 막사에서 대충 장구를 정리하고는 저녁을 먹으러 갔어. 짬밥은 역시 맛있었어. 그리고는 막사로 돌아와 잠시 쉬다가는 궁금증이 도져서 못 참겠는 거야. 난 우리 막사를 담당하는 조교에게 갔어. 그 녀석은 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 부대 말년이었어. 조교야, 잠시 나랑 토킹 어바웃 좀 하자라고 말했지. 선배님, 왜 그러시지 말입니다. 저 들어가서 점호 준비해야 되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어. 장난해. 누군 군대 안 갔다 왔냐? 말년이 무슨 점호 준비를 하냐? 들어가면 애들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리기나 하지. 난 녀석을 데리고는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뽑아주며 앉아서 말을 시작했어. 저 정신교육장 언제 만든 거냐? 라고 묻자. 몇 달 됐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지. 그럼 저거 만들 때 너도 같이 만들었어? 라고 하니. 저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일만 하는 일병 때부터 아침 먹고 작업하고 점심 먹고 작업하고 주말 작업해가면서.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어. 그럼 잘 알겠네. 저기 예전엔 뭐가 있었어? 그러자 조교가 말했지. 그냥 야트마한 야산 한쪽 비탈이었습니다. 약간 후미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묘지 같은 건 없었어? 라고 다시 묻자. 없었지 말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뒤쪽에 묘지는 없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난 그게 더 이상했어. 우리나란 묘지공화국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전 국토가 묘지인 나란데 그 정도 넓이의 땅에 묘지가 없단 게 더 이상했거든. 그때 그 말년 병장 조교가 갑자기 질문을 해오더라고. 혹시 무속인이십니까? 뭐 보이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동원 오신 선배님께서 자기 박수무당이라고 하시면서 저기 귀신이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지. 저기 땅 깎고 할 때 뭐 이상한 거 없든. 그러자 조교 녀석이 말했어. 뭐 특별한 건 없고 조그만 사기구슬 같은 게 많이 흩어져 있었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하며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내게 말했어. 저기서 짱 박혀 훈련 땡땡이 치던 예비군 선배님을 나중에 찾았는데 기절을 해 있었지 말입니다. 귀신 봤다고 막 헛소리하고 했는데 난 군 복무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 장병들을 겁주고 싶지는 않았어. 귀신은 무슨 없어. 그런데 저기 땅이 좀 요사스러운 기운이 흐르긴 해. 혹시 밤엔 저기 혼자 가지 마라. 낮에도 후임들 보낼 때 둘셋씩 같이 보내고.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는 막사에 돌아왔는데 많이 슬프더라고. 내 생각이 맞다면 거긴 틀림없이 예전의 애장터였을 거야. 애기들 장사 지내던 터 말야. 옛날에 내들이나 결혼 안 한 총각처녀는 죽으면 부모보다 먼저 죽은 불효자라 해서 평토장을 했어. 공부를 안 만들고 묻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어디 묻힌 줄 모르게 하는 게 평토장이거든. 근데 그거도 좀 사는 집이나 여유가 있을 때 그리한 거고. 흉년이나 가뭄이 심하게 들어 굶어 죽거나 돌림병으로 많이 죽을 때는 그럴 여유도 기운도 없어서 애들은 애장터라고 부르던 마을에 하나씩 달려있던 애들 공동묘지에 그냥 가져다 버렸지. 아마 내 생각엔 한국전쟁 후까지 60년대까지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을 거야. 그때 옷차림이 내가 보던 그런 옷차림이었으니까. 말년이 말한 사기구슬 같은 건 아마 버려진 애들 뼈가 다 없어지고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이가 풍화되어 그리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치아는 몇백 년 이상도 가니까. 그리 생각하니 가슴이 참 먹먹하더라고. 죽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졌을 아이들이 말야. 난 향이라도 있음 하나 피워주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있어도 붙을까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다음날 퇴소식 하고 퇴소할 때 PX에서 산 초코파이 몇 개 까서 그 건물 옆에 두고 왔어.